이번 시간에는 사회 문제의 개념, 인구와 도시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사회 문제, 인구와 도시 문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호학과 김희진 교수입니다. 이번 주차에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먼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 중요한 사회 문제 중 인구와 도시 문제, 지역 개발과 지역 불균형, 그리고 교육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 문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회 문제의 정의와 상대성 부분인데요. 사회 현실과 사회 문제 부분입니다. 농촌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공동체 문화 쇠퇴, 그리고 대도시에서는 인구 밀집과 열악한 주거 환경, 교통시장, 소외와 범죄 발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영역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시 경쟁, 사교육, 스트레스, 교육비 부담 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라고 하는 공간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문제, 여성과 소수자 차별 문제, 저출산, 저출생, 고령화 현상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 현상들은 개인들로서는 마땅히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 불평감, 불안정한 느낌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우면서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을 사회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 문제들은 현대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될 만한 사회 현상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그 현상을 문제로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객관적인 사회 현상을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점이 사회 문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서는 남녀차별과 신분차별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주관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별 같은 것들은 사회 문제로 잘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은 시대나 나라나 집단 등에 따라서 상대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동일한 시대나 나라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회적 지위, 이해관계, 가치관 등에 따라서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도 사회 문제로 느끼는 경우도 있고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고 느낀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기득권을 가진 집단들은 차별이나 불평등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반면에 기득권이 없는 집단들, 그것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문제로 생각을 하고 그것의 해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이라고 한다면 그 사회 문제에 대해 해결을 추구하는 방식 역시 다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 각 집단마다, 각 부서마다 사회 문제와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느냐, 그리고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규범적 가치 지향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 방안이 다르고 이런 것들이 다른 집단 사이에 사회 갈등을 유발합니다. 다음으로 현대 사회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나라나 지역, 집단 속에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였고 그것을 둘러싸고 다양한 사회 갈등이나 투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자본주의가 발달된 현대 사회에서 발생되는 사회 문제를 지켜보는 시각은 고전 사회학자들에게서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전 시간에 마르크스와 베버, 뒤르켐 등 고전 사회학자들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듯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사적 소유가 발달되면서 확산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과의 착취관계, 그리고 계급 불평등을 현대사회의 중심적인 사회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베버는 합법적 지배에 수반되고 있는 관료제적 지배의 합리성에 이율 배반을 중심적인 사회 문제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즉, 자유를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관료제적 지배가 실제로는 개인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것을 주요한 사회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뒤르켐은 분업의 발달로 유기적 연대가 형성된 현대 사회에서 강제적이고 아노미적 분업이 사라지지 않고 아노미적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중심적인 사회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노미 상태라고 하는 것을 다들 기억하시나요?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규범과 가치로는 새로운 변화를 이해하거나 따라가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히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도 있죠. 이러한 상황, 즉 아직 새로운 어떤 가치관이나 규범들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 소위 멘탈 붕괴가 온다는 말을 하죠.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혼란을 느끼기 때문에 미처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와 더불어 민주주의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도 불평등, 차별, 지배 등의 사회 문제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회관계가 훨씬 더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사회 문제 역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계급 불평등과 더불어서 인종차별, 종교차별, 여성차별, 소수자 차별 등 다양한 사회적 차별 역시 사회적 쟁점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불안정과 취약한 복지, 빈곤, 일자리 불안, 주거 불안정성, 교육 불평등, 환경 파괴, 과학기술적 위험, 인권 억압, 언론 지배 등도 사회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일부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되어 권위주의적 통치가 다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전 지구적으로 살펴본다면 지구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경제적 종속의 문제, 지구적 불평등의 문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그리고 전쟁, 종교적, 문화적 차별 문제, 다문화 사회의 통합과 정체성 등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한국 사회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추적을 해본다면 해방 이후부터 우리는 사회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면서 일본은 패방하고 한반도에는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연합국의 두 축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게 되면서 남북 분단이 생겨났고, 이런 냉전 체제 하에서 남북이 각각의 국가를 세워서 이념적,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심화되었고, 그 결과 1950년에 북한이 한국전쟁을 일으키며 한반도는 황폐화되었습니다. 이런 사회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휴전되고 난 이후에도 냉전으로 인해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그런 긴장 관계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의 불평등, 민주주의 저발전의 문제, 권위주의, 독재의 문제, 그리고 남북 분단으로 인한 전쟁과 이념 갈등이 주요한 한국 사회의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1960년 이승만 정권의 권위주의적 독재 정치에 저항한 4.19 혁명이 일어나서 민주주의 발달에 대한 기대가 생겨났지만 곧바로 1961년 박정희 군부 세력에 의해서 5.16 군사 쿠데타가 발발하게 되면서 민주주의는 후퇴되었습니다. 박정희는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960년대 초부터 자본주의적 공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공업의 발달과 도시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국가 주도적, 대외 의존적, 수출 지향적 자본주의적 경제 발전의 본격적인 추진은 한국 사회에서도 서구 사회가 겪어온 다양한 사회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특히 국가 주도적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 간 유착 관계가 매우 강하게 발생하게 되었고, 이 상황에서 탈세, 권력형 비리, 뇌물수수 등의 사회 문제 역시 확산되었습니다. 또 군사정권의 권위주의적인 통치 문제는 한편으로는 정치 비리와 부정부패를 낳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반정부 세력에 대한 탄압, 초법적인 구속, 수감, 고문처벌 등 각종 인권 유린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 그리고 민주주의적 발전은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었고, 이에 대항하는, 즉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화 운동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영삼 정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된 세계화 정책은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재벌들의 무분별한 외자 도입과 사업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1997년도 말에 외환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한 김대중 정권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IMF가 요구한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결과 실업과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게 되고 빈곤과 사회 양극화의 문제가 훨씬 더 심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이 재벌에 집중되는 사회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사회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로 다양화되었습니다. 1960년대 공업화를 계기로 지속된 도시화는 다양한 도시에서의 사회 문제를 발생시켰는데요.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전통적인 가부장주의, 권위주의적인 문화로부터 발생된 여러 가지 차별의 문제들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사회 양극화 문제로부터 범죄, 일탈, 자살 등 우리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을 부여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됨에 따라서 시민사회 역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하고 자발적인 주체가 되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남녀 차별 문제? 자살 문제? 교육과 고용의 기회 불평등 문제? 가난과 빈곤 문제? 계급 간 불평등 문제? 범죄와 일탈의 문제? 그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고, 이 문제들이 완벽하게 다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좀 더 안정적이고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해결이 시급한 문제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구와 도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구 변동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인구가 성장해도 인구가 감소해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날에는 자연적 조건이나 주거 환경이 인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과도한 인구수, 인구 밀도가 중요한 인구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증가하면 생존을 위한 자원과 에너지의 공급, 노동과 생산의 문제, 생산력과 일자리, 생활 기반의 제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인구수가 증가되고 특정 지역에 밀집하게 되면 인구 밀도가 높아져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도시화에 따른 사회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한편 인구의 구성 역시 다양한 사회 현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비 불균형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 고령화 등으로 인구 구성의 불균형이 심화되면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성이 너무 많다던가, 여성이 너무 많다던가, 저출산, 저출생의 문제, 고령화 문제 때문에 젊은 인구층은 줄어들고 고령화된 인구들이 훨씬 더 늘어날 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계 인구의 변천과 인구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엔의 추산에 따르면 기원 전의 세계 인구는 대체적으로 2억에서 3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생산력의 한계와 전염병 그리고 잦은 전쟁 등으로 인구는 한동안 정체 상태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1800년대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 공업혁명의 발달로 인해 자본주의 생산력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 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약 78억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1960년대에는 피임약 등의 개발로 인해 피임법이 발전되면서 여성들의 출산 조절이 가능해졌고, 특히 선진국에서는 여권이 신장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 감소 역시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가 이러한 출산율 감소에 의한 사회 문제가 본격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세계 인구는 과잉 성장되어 가고 있고, 그 결과 지구적 차원의 식량 부족, 생산 및 분배의 불균형, 식량 생산을 위한 경작지 개간 및 목재 생산의 증가로 인한 생태 환경의 문제, 기후변화 문제 등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 발전에 따른 인구 변천의 추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구 변천의 주체는 사회 발전의 순위에 따라서 차이를 보입니다. 후진국에서는 고출산, 고사망의 유형을 보이는 반면에 선진국에서는 저출산, 저사망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선진국은 대체적으로 여성의 권리 향상과 피임법의 발달에 따라서 출산율이 2.0 이하로 낮을 뿐만 아니라 풍족한 먹거리와 질 좋은 의료 서비스에 따라서도 사망률이 낮은 저출산, 저사망의 인구 변천의 유형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후진국에서는 여성의 권리 수준이 낮고 피임법도 널리 보급되지 못해서 출산율이 4.0 내외로 높은 동시에 먹거리가 부족하고 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망률도 높은 고출산, 고사망의 인구 변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의 증가는 주로 저개발국이나 아프리카 지역의 높은 출생률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시화와 도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시화는 특정 지역에 인구가 집중됨으로써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도시와 농촌의 구별은 행정구역으로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만, 행정구역이 반드시 도시와 농촌의 구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의 구별은 도시성을 기준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행정구역에 따른 구별을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인구 5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을 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인구 2,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을 도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구역의 구분은 나라나 시대에 따라서 그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도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보편적인 지표로 사용되기는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이 구별되는 사회문화적 속성을 지표로 삼아서 도시의 성격을 밝히는 도시성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분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교적 넓은 지역에 적은 인구가 흩어져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달리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조밀하게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사회 분화와 이동이 심한데요.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이질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이해타산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도시성이라 하고 도시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을 도시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도시화가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도시 공간이 끊임없이 확장되어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른바 도농연속체 현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반면 도시화 격리된 농촌은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등에 따라서 생활 여건의 개선이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국가, 지역에 따라서 도시화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대적 대도시의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에 접어들어 인구와 자본이 끊임없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도시 규모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대화되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의 발달, 자동차 등장, 기차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의 발달로 도시 공간은 무제한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편 거대 도시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발달되면서 거대 도시권 또는 거대 도시 지대도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하면서 도시의 공간 배치도 하나의 도심을 중심으로 한 단핵 집중형에서 여러 개의 부심이 형성되며 각각의 독자적 기능을 형성하는 다핵 분산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역의 중소도시를 가면 시내라고 하는 하나의 도시만 존재하는 반면에 서울은 여러 개의 부심이 형성되어서 각각의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다핵 분산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대도시의 인구 과밀로 주거 환경이 나빠지면서 주거 공간의 교외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 공간의 교외화 현상은 인구 밀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주거 공간의 교외화는 현대 도시가 안고 있는 각종 도시 문제를 공간적으로 확장시키고 시간적으로는 지연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도시화는 도시에서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이 커져가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처음에는 주로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서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도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국가가 공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고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제하면서 가속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시화는 도시의 인구를 높여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도시는 밀집된 도시 인구를 위해서 이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소비재를 집합적으로 공급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즉, 도시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주택이라던가 식량이라던가 교육이라던가 그 외 다양한 소비재를 공급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도시화에 따른 익명성, 탈인격적인 관계로 인해서 도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외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립감이라던가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단절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도시화 속에서 범죄가 늘어났고 또 도시화 속에서 빈곤층이 모여 사는 빈민촌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문제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범죄율을 높이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도시 공간의 분화와 도시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도시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공간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도시계획이 중요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도시의 공간이 분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시 공간의 분화는 기능적 분화에 그치지 않고 도시 분화 자체가 사회적 불평등과 결합을 해서 도시 공간의 불평등한 소유, 개발, 이용의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즉, 도시 공간의 분화에 따라서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훨씬 더 많은 재원, 훨씬 더 많은 자본들이 투입되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는 재원, 자본, 필수적인 요건들이 훨씬 덜 투입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 공간이 불평등하게 소유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지역이 개발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이익 없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거나 사라지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로 입지 조건이 나아진 지역들이 부유층과 부동산 자본가들이 소유하게 되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투자가 집중되면서 도시공간의 사회 불평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도시공간의 사회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사회 문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인구와 도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인구와 도시, 지역개발과 지역 불균형, 교육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